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을 보죠. 자, 13번은 뭔데 이 관련된 내용은 어디 나왔냐면 그 남색책에 보면 그 일반적인 역사적 설명 방법이라는 그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인과적 설명, 비교적 설명, 뭐 유추적 설명, 뭐 총괄적 설명 쭉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들은 또 파란책하고 노란책 되는 부분에도 나와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볼 때 남색책에 있는 내용들을 일반적인 설명 방식의 분류들을 따라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은 노예제를 주제로 한 역사 수업 장면이다. 자, 가와 나의 설명 방식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모두라는 말을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할 때 이 모두라는 것을 좀 내면 되게 싫어하는데, 자, 여기 보면 고대 그리스의 로마 노예는 대부분 백인이었다고 해요. 자, 노예는 개념에서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거나 빚을 갚지 못한 예속된 사람들이었죠. 이런 말이죠. 자, 이거는 노예에 대한 뭘 설명하는 거죠? 지금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이죠.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 자,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쉽게 역사적 사건들을 접근할 수 있겠죠. 왜냐면 역사적 사건들, 개별적인 어떤 사실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개념과 먼저 용어를 제시를 해주면 그 개념과 용어 밑에 있는 개별적인 사실들 당연히 아는데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절대주의 시대 때 그 관료제 육성한다든지 중상주의 정책이라든지 상비군 같은 것들 이런 개별적인 사실들 얘기하기 전에 뭘 설명하는 게 애들한테 편할까요? 절대주의의 특징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개별적인 사실들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겠죠. 네, 이런데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학생 답변 건너뛰고 교사를 보면 나를 보죠. 자, 사슬에 묶인 채 채찍을 맞은 채 노를 젓는 이는 자기가 기피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것이므로, 자, 제수들과 노예들이 갤린선을 젓는 것을 동원됐어요. 자, 갤린선이 뭐죠? 갤린선은 그 지중해에서 사용했던 그 밴드에 중세 말기 때 11세기 이후부터 사용했던 밴드인데, 자, 이건 특징이 뭐냐면 주로 노하고 범선이 뭐죠? 돛을 같이 사용해요. 근데 문제는 지중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 지역은 바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뭘 사용할까요? 노를 많이 사용하죠. 노를. 예. 그래서 이 노를 사용하는데 노를 움직이는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고로서, 그러니까 노를 젓는 그 선어로서 치지를 안 해. 다들 싫어하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제수들 끌어다가 노예들 끌어다가 그걸 짓게 해요. 자, 이것은 앞에 노를 짓지 않는 모두 기피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노를 짓는 것이 노동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누굴 끌어다 썼다? 제수와 노예를 끌어다 썼다. 이거죠. 그럼 앞에 있는 노를 짓는 게 어렵다는 것이 원인이 되는 거고, 그다음 그것 때문에 제수와 노예들은 동원된 것이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인과적 접근이죠. 인과적 접근. 자, 그 다음 답을 보면 17세기 때 모로코와 리비아 사이에 위치한 북아프리카 노예시장에서 여러 지역에 붙잡혀온 백인 노예와 흑인 노예들이 함께 거래되었어요. 자, 여기서 볼 때 이제 그 노예 개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속성들을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학생들 이해를 돕는 거죠. 그래서 개념 앞에 노예라는 얘들이 그렇고 노예들이 어떤 종류가 있다 이런 것들 사례를 제시하는 거예요. 사례. 자, 이 부분은 남색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를 보면 흑인들만 노예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가난한 나라들의 백인 여성들이 부여 나라로 노예처럼 임신 매매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은 뭘까요? 이거는 유추적 설명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실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방법이 그 유추적 설명이죠. 예. 그래서 그 흑인 노예만 있었던 거 아니죠. 그러니까 흑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것이 얘들 이해하기 힘드니까 지금 여러분 애들이 알고 있는 어떤 임신 매매 같은 것들을 이제 끌어다 쓴 것인 거죠. 그래서 유추적 방법. 자, 그 다음에
노예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종차별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흑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에 대한 갖고 있는 흑인의 이미지, 뭐 흑인은 무식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것들 있죠. 이게 지금 갖고 있는 결과죠. 그럼 그거에 대한 원인을 어디에다 찾고 있어요 지금? 뿌리라는 말이라고 했죠. 뿌리, 근본 이런 건 다 원인에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 역사에서 이렇게 찾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관계일까요? 예?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예, 인과관계 설명 방식 중에 자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그 보기에서 이제 맞는 걸지 살펴볼게요. 자, 해패 영역적 법칙적 설명의 가본이 아니죠? 해패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 아니고 엄밀하게 좀 잘못됐죠? 포포의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고 해패는 기납적 확률적 설명이죠. 그래서 그 영역적 법칙적 설명, 기납적 확률적 설명은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전제가 나와야죠. 법칙이 나오고 그 법칙에 따라서 개별적인 사실이 있고 그것을 다시 보편적 법칙으로 환원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가 아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인과적 설명. 자, 이거 맞고 다음은 그 뭐냐면 비교적 설명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비교적 설명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 유추적 설명이 아니 비교적 설명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비교적 설명이 나올 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유사점과 차이점 이것이 꼭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유추적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와이슌의 총괄적 설명이 있는데 자, 이 총괄적 설명이 왜 안 될까 이거는 일단 안 되는 이유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인과적 설명에는 항상 원인이 나오죠. 원인 플러스 결과잖아. 자, 총괄적 설명은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건의 원인인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실체가 뭐고 가정이 뭔가가 중요하죠. 실체와 가정. 그러다 보니까 그 총괄적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이런 것을 메꿔주기 위해서 뭘 같이 설명해 줘야 돼요?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같이 설명해 줘야 되죠. 그래서 총괄적 설명은 원인이 없어요. 그 가정이 무엇인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 예. 근데 만약에 총괄적 설명을 이렇게 전환해서 그 말의 문장을 한번 풀었으면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자, 지금 인종차별주의와 흑인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노예제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체의 사회 속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노예제의 속성하고 연결시켜서 말해야 되지. 노예제가 원인이 돼가지고 지금 인종차별주의에 됐다는 거는 이건 인간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총괄적 설명을 할 때는. 자,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니은이죠.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 방식이 무엇이냐 관련된 문제는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 기출문제도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뭘 보냐면 5번을 보죠. 자, 다음 그래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역사 수업 내용의 조직을 하는 것은 자, 이거는 수업 내용 조직, 목표 설정 쭉 관련된 부분들인데 자, 요걸 이제 설명하기 전에 약간 이게 어디에 부분에 있는가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게 자, 먼저 우리가 역사학을 이제 역사교육 할 때 뭘 정하죠? 목적과 목표를 정하죠. 그래서 목적을 주는 이 가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외제적 가치, 내재적 가치 이렇게 나오죠. 자, 그는 목적과 목표를 설정했으면 다음에 뭐가 돼요? 내용 선정을 하죠. 내용 선정. 그 목적과 목표에 맞는 내용 선정하는데 이때 이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이번에도 시험 문제 중간식 개까지 다 나왔죠. 중요성의 원리. 그래서 이 중요성의 원리를 남색 책에서는 아니 저희 녹색 책에는 세 가지로 나눠있죠. 뭐죠? 학습자 측면, 학문적인 측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 이렇게 나오죠. 특히 이제 학문적인 측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 학문적인 측면은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
과거의 가치, 현재의 가치. 네,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 측면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의 뭐 흥미라든지 삐아르지의 어떤 연령 발달 단계 등등을 고려해야 되고, 사회적인 측면은 국가가 어떤 사회 요구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특히 예전에 이제 주요 문제점이 뭐냐면 사회적인 어떤 측면을 되게 강조했죠. 그래서 역사 교육을 왜곡시켰는데, 최근에는 이제 학문적인 측면이 되게 부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성의 원리를 보고, 자, 내용 선정을 한다면 뭘 해야 되겠죠, 이제? 내용 선정을 했으면 일단 내용 조직의 원칙과 유형이 나오겠죠? 원칙과 유형. 좀 지울게요, 여기 부분. 자, 이 원칙은 뭐죠, 원칙은? 자,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여러분 다 아시죠? 자, 특히 이제 계열성 부분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유형은 어디죠? 유형은? 자, 유형은 이제 녹색책을 기준으로 볼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형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 환경학대법 있고, 계열성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학교구분로 이렇게 유형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성인 교육과정 같은 것들이 있죠. 등등등등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건 교육과정 조직에 속하죠. 유형 속에. 자, 교육과정 조직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조직 안에 또 이걸 재조직한 게 뭐죠? 교과서 내용 조직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수업 내용 조직 있죠? 수업 내용 조직. 자,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 내용 조직, 수업 내용 조직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된 문제는 어디에 관련되냐면 여기 수업 내용 조직에 관련된 거예요. 수업 내용 조직. 네, 수업 내용 조직. 자, 그럼 수업 내용 조직이 뭔가를 볼게요. 참고로 요 도표는 제가 역교론 특강에 적어놨거든요. 6.0에 보면 그 도표가 있으니까 그 도표 보고 첨부하시면 돼요. 자, 수업 내용 조직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건데, 수업 내용 조직은 누가 주체죠? 일단 교사가 주체죠. 네, 교사가. 자, 그래서 여기는 수업 설계도 이제 포함돼요. 자, 수업 내용 조직은 크게 녹색책 기준에 보면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단원 구성 요소로 조직하는 거야. 그래서 단원 구성 요소나 아니면 학습자 활동에 따라 이제 달리 조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식의 범위를 달리해서 조직하는 거야. 인식의 범위를. 세 번째는 사회 중심의 조직 방법이야. 자, 구체적인 설명들은 이제 나중에 본강의 때 하고,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인식의 범위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인식의 범위를 차이를 해가지고 수업 내용 중에 인식의 범위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개, 단원 구성 요소나 학습자 활동, 인식의 범위는 뭘 바탕으로 한 거냐면 그 단원을 바탕으로 조직을 하는데, 이 단원은 되게 우리 교과서 보면 앞에 있는 그 단원들 있죠. 조선시대 때 경제, 조선시대 때 어떤 문화, 이런 단원들 이제 내용을 조직을 해가지고 한 건데, 단원은 꼭 주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와 관련되냐면 주제학습하고 관련돼 있어요. 주제학습. 이 단원 조직 방법은. 자, 주제학습하고 관련돼 있고, 이건 기납의 영역이에요. 네? 먼저 정의를 내놓고 뒤에 이렇게 관련된 사실들 쭉 풀어간 거죠. 그래서 영역적 방식이에요. 자, 사대 중심 조직은 기납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기납이겠죠, 이거는. 자, 그래서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인식의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달리 조직하는 거를 이제 좀 살펴보는데, 이것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자, 단계를 이제 좀 살펴보면 어떻게 이제 조직을 하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 첫 번째 단계 조직 방법은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문제를 탐구하고
탐구하고 나서 해결할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하는 거야. 일단 주제 학습 방법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주제 설정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교과 녹색 책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자, 먼저 이제 단군 신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단군 신화하고 외국 신화를 서로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신화의 공통점을 좀 뽑아내는 거죠. 신화의 공통점. 제가 글씨가 엉망해갖고 그 뒷부분에 있으니까 근데 관련된 내용을 뒷부분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답안 및 지문 근거 있죠?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이제 찾아냈으면 두 번째는 뭐 하는 단계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주제나 사건을 연결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아까처럼 연결돼서 신화를 선사시대, 역사시대 연결고리 파악해갖고 연결고리로 파악해서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신화와 국가의 성립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단계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이제 보면 이건 이제 일반화 시키는 거죠. 일반화. 그래서 신화 속의 고대인의 자연관과 우주관을 쭉 일반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기초에 해당하고, 여기는 좀 더 심화에 해당하고, 여기는 일반화에 해당하죠. 기초, 심화, 일반화 이런 단계를 이제 거치는 것이 뭐냐면 과정이죠. 그래서 먼저 주제를 설정해갖고 먼저 주제에 따라서 이제 영역적으로 이제 풀어낸 거죠. 그리고 관련된 소주제를 써서 사례를 살펴보고 그 주제와 사례를 찾아서 일반화시키는 그런 거예요. 기초, 심화, 일반화 이런 단계를 꼭 거쳐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통해서 학습자들은 유기적으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죠. 단순히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맥락 속,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인식의 범위를 달리하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학습 내용 조직 방법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관련된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죠. 자, 가를 보죠. 삼국의 불교 수요 나오는데 일단 삼국의 불교 수용과 관련된 서사를 찾아보자. 첫 번째 뭐죠?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주제를 설정했죠. 기초죠. 그 다음 선화에 나타나 있는 각국 불교 수용 과정의 특징을 알아보자. 자, 아까 전에 주제를 설정한 걸 뭘로 연결시켜요? 사건을 연결시키죠. 그 다음에 고대 사회에서 불교 수용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기술해보자. 자, 역사적 어떤 큰 지형들을 그려보면서 불교 사용을 갖고 있는 어떤 일반화 이런 것들을 유추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뭐 고대 국가 사회에서 왕권 강함이 뭐 사회 통합에 기여했다. 라는 일반화 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와 다는 아닌데 나와 다는 왜 아닐까요? 이거는. 자, 딱 읽어보시면 알겠죠? 개항 시기의 조선의 상황을 살펴보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알아보자. 조일수 조교 부국의 통상장정의 내용을 기술해보자. 같은 시대를 엮어내고 있지만 그 각각의 사건들이 유기적 통합이 돼요? 따로 놀고 있죠? 개별적인 사건들이 나열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나와 다라는 것은 개별적인 사건들 기술 통해서 뭐 개별적인 지식은 알 수 있지만 이런 단계로 이렇게 구성된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라는 한번 보세요. 자, 민족운동의 의미를 알아보자. 이미 뭐가 나오고요. 여기 이제 기초가 이제 나오는데, 자, 기초가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개별적인 조사와 연결된 게 나와야 되는데, 개별적인 그 조사들 연결된 건 나오지만 말 밑에 뭐가 안 나와요? 일반화가 안 나오죠? 일반화. 예, 그 단계가 맞지가 않고. 자, 말을 보면 전제주의 국가 등장을 살펴보자. 여기까지는 이제 좀 음을 던졌어요. 자, 전제국가 대외정치의 특징을 알아보자. 자, 그 다음 2차 세계대전 시기의 대략 학사에서 조사해보자. 자, 이게 왜 틀렸을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오는데 뭐 맞다 치고 갑자기 2차 세계대전 대략 학살에 조사를 해보자는 것이 나왔는데 이거는 전제국가의 등장 배경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딴소리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형식에 맞지가 않아.
그래서 기초, 심화, 사회 형식의 일반화 형식에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기초, 심화, 일반화 형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리뿐만 아니라 이 사례를 찾아가면서 좀 생각을 해갖고 푸는 문제예요. 네, 근데 좀 약간 언어 쪽에 발달하신 분들은 그냥 연결시켜서 금방 유출할 수 있는 거겠지만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이제 들어가죠. 6번. 자, 다음은 답사 일정을 정리한 것이다. 자, 기읍과 미음에 관한 설명 오는 것은 이렇게 보면, 자, 이거는 이제 그 제작학습하고 관련돼가지고 그 역사 이제 지식을 물어보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 역사 교육 문제 아니에요. 한국사 문제죠. 근데 그 역사 교육 문제하고 이제 약간 역사 교육 많으니까 한국사 더 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유형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문제 푸시는 분도 알겠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또 많아요. 네, 어디 답사 갔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맞는 거 찍으시오.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자, 여기 보면 그 조선시대 저명한 성리학자 이현재 옥산서원이 나오고, 그 다음 정해사지 13층 석탑이 나오고, 흥동왕릉, 그 다음 냉수리비, 흥성리비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옥산서원부터 볼게요. 옥산은 16세기 후반에 인쇄에 관련된 사공유사의 전집이 보관되어 있다. 일단 답은 틀렸어요. 자, 옥산서원은 어떤 사람이 이제 모시는 사당이냐면 이현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현적. 그 이현적에 모시는 사당인데, 저는 이현적과 관련된 서적들과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 있죠? 삼국사기 원판이 보관되어 있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관된 삼국사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원판 자체가 최초의 원판이에요. 지금 존재하는,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원판, 제일 오래된 원판이에요. 최초의 원판이라. 그래서 원래 삼국사기 원판은 언제 만들어졌죠? 12세기 때 만들어졌죠? 근데 이 12세기 원판은 없어졌고, 이것이 이제 계속 간행되고 판을 만들다가 나중에 중종 때 만든 원판 있죠? 이 원판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 최초의 지금 남아있는 원판 중에 제일 오래된 원판을 가지고 있어요. 삼국사기 원판이.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고려 후기에 원나라 양식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다각탁이다. 자, 다층당을 만드는데 정해사지 13층 석탑이, 이거는 정해사지 13층 석탑은 고려 후기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통일신라 시대 때. 자, 통일신라 시대는 주로 뭐가 정형이죠? 탑이 3층 석탑이 정형이죠. 근데 아닌 경우도 있는데 예외적으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해사지 13층 석탑이에요. 자, 그러면 원나라 양식을 만들어진 고려 후기 때 원나라 양식을 영향받은 게 뭐죠? 경청사 10층 석탑이죠. 경청사 10층 석탑. 네. 그래서 지금 경청사에 없고 지금 어디 있죠? 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저기. 예. 자, 그래서 이 경청사 10층 석탑이고, 나중에 조선시대 때 뭐에도 영향을 미치죠? 조선시대 때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미치죠. 자, 그러면 이 원나라 양식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다 기억할 거 없어요. 모양만 딱 기억하면 돼요. 자, 원나라 양식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다층 다각탑 같은 경우는 위부터 밑에까지 뾰족해요. 느시네. 근데 이 원각사지 그 10층 석탑이나 경청사 10층 석탑의 특징이 뭐냐면 남하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원나라 남하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남하구 탑의 특징이 뭐냐면 밑단이 이렇게 널찍하게 퍼져 있어요. 네, 이건 사진 보시면 알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원곡사지 10층 석탑인지 아니면 다른 착인지, 다른 그 탑인지 구분하시려면 어딜 봐야 돼요? 이 밑단을 보시면 돼요. 밑단이 금방 차이가 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흥동왕릉이 나오죠. 자, 흥동왕은 그 신라 하대 때 그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삼국사기에 보면 색간직이라는 게 있는데 복식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쭉 언급한 부분인데, 흥동왕이 그 당시 이제 그 각 신분별로 그 골품보도 어떤 것을 뭐 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 쭉 나열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 관련된 이제 왕인데, 이 흥동왕은 그 죽을 때 자기 부인이 그 장하부인이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장하부인이 11년 전에 죽었어. 그런데 이 부인을 잃지 못하고 뭐냐면 끝까지 그 부인을 죽고 나서 계속 뭐냐면 독서 공부하다가 죽음하고 되게 유명하죠. 죽을 때 내 그 사랑했던 장하부인 옆에 묻어달라.
그래서 이제 묻어주는데 이건 이제 흥동왕릉 그러다 보니까 부부 합장묘죠. 예, 부부 합장묘인데 이 흥동왕은 신라 시대 때 묘 중에 제일 큰 묘예요. 물론 여기서 큰 묘라는 것은 굴식 돌방 무덤 중에 제일 큰 무덤이라는 거예요. 행여시 석시문에서 예, 큰 무덤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본데 보통 이제 흥동왕릉 이제 구조를 보면 앞에 문인선하고 무인석이 있고 이렇게 각각 그 다음에 그 봉봉의 병풍성에 12지상이 이제 조각이 돼 있고 이렇게 있고 행여식 석쇠부로 돼 있죠. 그래서 원성왕릉하고 그 뭐냐면 성도왕릉의 모습들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둘레돌에 되게 이제 무인석과 무인석이 있고 둘레돌에 12지상이 있고 있는 것들인데 둘레돌에 12지상이 없다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고조 조선시대 때와 그대로 계승이 되죠. 이 양식들이. 그러면 그 행여식 석실본, 그러니까 굴식 돌방 무덤 이전의 무덤 형태는 뭐였을까요? 이거는 4세기, 6세기 때의 무덤 형태가 뭐였죠? 네, 이거는 돌무진 덜널 무덤이죠. 적석 목각본. 그럼 4세기 이전의 무덤 형태는 뭐였어요? 토각모나 온각모 그 다음에 이런 형태들이었죠. 네, 석실본 이런 조그만 형태들인데 주로 이제 돌무진 덜널 무덤이나 굴식 돌방 무덤에 묻힐 정도의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왕릉이나 귀족들 정도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토장모나 땅을 파가지고 묻거나 아니면 이제 온각모 이런 형태에서 이제 묻혀 죽었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예를 보면 냉수립인데요. 자, 이 냉수립은 영일 지역에서 재산 문제를 둘러싸였어요. 그래서 율지왕이나 지중왕 때로 만드신 걸 추정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지철로 마니까 지철로 라는 사람, 그러니까 지중왕의 이름이죠. 지철로를 주제로 해갖고 육부의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 그 영일 지역에 진이나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절거리라는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그 논의했어요. 그래서 절거리의 개인의 재산 취득을 인정해주고 절거리가 죽은 후에 그 아우에게 재산을 넘겨준다. 그걸 또 해놓고는 피를 발라가지고 예식을 치른 다음에 적어놓은 것이 뭐냐면 영일 냉수입이죠. 그래서 영일 냉수입이는 그 제문의 기속을 둘러싸고 왕경인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처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방민들, 영일 지방의 지방민들의 내용을 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미은은 뭘까요? 흥성리비라고 있는데, 자, 흥성리비는 예전에 초기 때 이름 붙인 거고 지금 뭐라고 불리죠? 중성리비라고 하죠. 중성리비. 중성리비. 그래서 작년에 발견됐어요. 작년에 2009년에 발견된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중성리비가 발견됨으로써 원래는 영일 냉수비가 제일 오래된 비석이었는데 이게 지진왕 때로 딱 확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오래된 비문으로 이렇게 신라시대 때 제일 오래된 비문으로 이렇게 기록하는데 저도 이제 포항에 흥일 지역에 일어났던 모종의 사건을 중앙정부가 개입해갖고 했던 건데 그 앞에 언급했던 영일 냉수비와 달리 이거는 왕이나 각 부수장들이 와가지고 한 게 아니라 주로 왕과 그 다음에 왕과 그 부육장들이 온 게 아니라 그 지방 간원들이 이제 처리한 내용들 적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음의 내용은 뭘까요? 그러면 흥성리비가 아니면 그 내용은 뭘까요? 이거는 법포왕 때 발표된 율령에 의거하여 죄를 범한 지방민들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슨 걸까요? 이거는 울진시대 울진 가보면 봉평비가 있거든요. 울진 봉평비가 있어요. 내용은 저희 비슷하게 뭐하고 생겼냐면 저기 강대토대왕 비문 있죠. 중원 고구려 비문하고 비슷하게 고구려랑 조금 만든 건데 그 울진 지역에서 이제 왕하고 육부의 수장이 수행을 갔다가 그때 뭔가 알 수 없는 모종의 사건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그 사건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적어놓은 것이 그 울진 봉평비 내용이야.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부채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 공동 하교죠.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여러 부족장들이 같이 하교를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지 매금왕이라는 칭호가 나와요. 모집지는 누굴까요? 법포왕이죠. 그래서 있고 매금왕은 그 당시 이제 매금왕을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중원 고구려 비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 동이 매금이 와가지고 의복을 하사받았다. 그래서 매금을 예전에는 만익간의 비하된 용어로 사용했는데 여기 보니까 울진 봉평비에 자기 스스로 법포왕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보죽지 매금왕이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비칭이 아니죠. 그래서 왕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있었던 어떤 가도기적인 어떤 칭호였다. 여기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인이라는 칭호가 나와요. 노인. 그래서 노인은 일반 중앙의 율령하고 다르게 적용되는 노인법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죠. 율령 제재에서 그 노인에 적용하는 법과 국인에 적용되는 법이 각기 달랐다. 이런 것이 울진 공표에 나와 있는데요. 자, 4번하고 5번을 풀 수 있으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당연히 고대시대 때 금성문 자료의 내용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잠깐 뒤에 잠깐 보세요. 그 보면 이제 26페이지 보면 제가 보충 자료로서 삼국시대 기문들을 쭉 적어놨어요. 전지현, 신사비, 강고군, 기공비, 동수묘지비, 강개토 대학이 쭉 있거든요. 그 내용의 특징들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복수형 특강 자료의 그 부분을 한 장에 하나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작년에도 그런 것들이 나왔죠. 뭐가 나왔죠? 작년에 고구려 그 국내성 고군의 유적지 탐사하면서 그 강고군 기공비가 나왔죠? 네, 강고 기공비. 그 다음에 뭐 강개토 대학교 하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인데 7번은 좀 쉬었다 할게요. 지금 44분이니까요. 3시에 다시 시작할게요.